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미분과 적분은 연관이 있으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적분을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미분이라는 것은 17세기에 물리학자인 뉴턴이 움직이는 물체의 순간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뉴턴의 입장과 라이프의 입장을 나누어 설명해 주면 됐었어요. 하지만 적분은 좀 다릅니다. 적분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정적분에서의 정은 맨 처음에 적분이 만들어진 이유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땅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땅의 넓이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잖아요. 그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부정적분은 17세기 미분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분의 역과정, 역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한 거예요. 따라서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는 무수히 많은 값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적분상수 C와 관련이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거는 적분이란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른 시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정적분은 기원전 3000년경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 곡선으로 둘러싸인 땅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만든 거예요. 물론 부피도 계산이 가능했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분은 17세기 미분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의된 건데요. 19세기 리만에 의해서 리만 적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의미는 미분의 역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과 비정적분은 완벽하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적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원전 300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집트 문명에서도 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땅의 넓이를 계산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은 도시국가를 출발점을 했는데요. 거대한 도시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세금을 거는 게 필수였어요. 이 세금은 당연히 이제 토지의 넓이에 따라서 세금의 양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측량해야 됐었는데 당시에 토지라는 것이 직사각형으로 뭐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둘러싸인 땅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땅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해결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을 해결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렵죠? 힌트를 드릴게요. 이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넓이라고 한다면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넓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가 흔히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말합니다.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가 가능한 거예요. 넓이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곡선으로 둘러싸였어도 어차피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을 먼저 떠 올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균등 분할을 하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토지 측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균등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분할을 해서 근사값을 계산한 건데요. 사실은 토지의 넓이를 측정하는데 완벽하게 넓이가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사값이면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계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3000년 가까이 이 방법으로다가 넓이를 계산해 오다가 이거를 구분구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구분구적인데요. 방법은 어떠냐면 직사각형으로 외접 또는 내접하는 직사각형으로 균등 분할을 해서 그 넓이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넓이는 이게 S1을 제일 작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S1, S2 그리고 n등분 했으니까 Sn까지 합을 계산하면 곡선의 넓이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균등 분할.
내접하는 직사각형도 있고 외접하는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S1부터 Sn까지 합이 좀 매번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만드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알파벳 중에서 현재 그 영어 알파벳의 S에 해당되는 요 시그마가 있어요.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인데요. 이걸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구분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SK. 이게 이제 바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근사값이 되겠죠. 만약에 좀 더 정확한 근사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더 세분하게, 더 잘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줄이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한동안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다가 드디어 17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700년 또는 2000년 가까이 흐른 뒤에 극한 개념을 우리가 수학에서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완전히 거의 근사한 곡선의 넓이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구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라는 것은 n등분하는데 이 n등분을 무한등분까지 가까이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익히 좀 적분을 공부한 사람들이 익히 익숙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에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데카르트에서 직교좌표계가 만들어지고 함수가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기 이제 함수의 정적분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요 처음에 구간을 가로의 길이를 1로 했다가 0.5로 했다가 그 반씩 계속 줄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근사한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정적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게 이제 아까 sk였는데요.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fxk라는 것은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높이를 말하고요. 함수값입니다. 델타 x는 밑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계속 세분화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냐면 17세기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예요. 미분과 적분에 사용하는 대분의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만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왼쪽 그림에서 y는 fx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함수 fx로 둘러싸인 x축과 함수 fx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a부터 b까지 길이를 n등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0부터 xn까지 n등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x1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밑변의 길이는 그 값을 델타 x라고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델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델타라는 것은 요 길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x의 증가량 또는 y의 증가량을 델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밑변의 길이입니다. a부터 b까지는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b-a가 되겠죠. 델타 x는. 그리고 x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를 출발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간 거리죠. 그죠? 그래서 x1은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x2는 a 플러스 델타 x가 두 개니까 2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k는 a를 출발점으로 델타 x가 k가 있다. k번째 있다라고 표현해서 델타 xk는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자 이제 이 구간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rn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간의 넓이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높이, 직사각형의 높이 fxk 곱하기 밑변의 길이 델타 x 요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거를 n까지 더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델타 x, xk죠. xk는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인데 여기 델타 x가 n분의 b-a잖아요. 이걸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약간 여러분이 복잡하게 현재 배우고 있지만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그 식이 나오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하고 a 플러스 요 n분의 b-a가 델타 x잖아요. 델타 xk 그리고 나서 이제 델타 x니까 이 델타 x 대신에 n분의 b-a를 다시 한번 곱해준 거예요. 요 식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표현이 17세기에 와서 정립된 거예요. 이게 정적분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고요. 자, 이번엔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그랬죠.
예, 당연히 미분이 만들어진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보이는 위에 이제 그림이 누구냐면 영국의 과학자죠. 물리학자인 뉴턴이고요. 아래가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어요. 부정적분 미분의 역과정으로서 어떤 미분에서 소문자 fx가 되는 x에 대한 함수죠. fx가 되는 원래의 함수 대문자 fx로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대문자 fx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인테그랄이라는 그 기호를 만든 것도 사실은 라이프니츠예요. 라이프니츠가 독일의 수학자인데요. 1675년에 독일어로 이제 스머 이거를 이제 합이라고 표현한 영어로 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머리 글자인 s를 길게 위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서 이 인테그랄 기호를 만든 거예요. 라이프니츠의 공헌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인테그랄 기호가 만들어진 거고요. 인테그랄 fx dx 이 뜻은 뭐냐면 x에 대해서 미분에서 소문자 fx가 되는 원시함수는 대문자 fx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플러스 c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항상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분상수 c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적분상수 c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무한히 많죠. 무수히 많죠. 단순히 실수뿐만 아니라 상수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이란 뜻으로 부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분에서 x로 미분해서 2x 플러스 1이 되는 원시함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하고 플러스 1을 써야 되는 거야. 이 c의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분을 계산을 정의를 하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미분과 적분 또는 정적분과 부정적분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서로 다른 세 개의 개념이죠. 미분과 적분,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서로 연관시키는 정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이라는 정리래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관계에 있다. 이걸 정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로서 대략 한 5,000년 정도의 차이로 또 서로 다른 목적어를 만들었던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연결되는 그런 정리인 거예요. 자, 먼저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의미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이라는 정리잖아요. 역관계 또는 역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19세기 위대한 수학자인 코시와 리만에 의해서 정립된 거예요. 코시와 리만은 6개인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적분을 정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폐구간이라는 뜻이에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되겠고요. 개구간이라고 합니다.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fx가 된 원시함수가 대문자 fx라는 뜻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고 미분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을 때 대문자 f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분과 적분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정립한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함수 y는 fx, 소문자 fx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 a부터 x까지 범위가 있을 때 x축과 함수 y는 fx로 둘러싸인 구간이 a부터 x까지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대문자 fx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뭐냐면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제1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제2 기본 정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건데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리인데요. 조건이 이렇습니다.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fx의 미분이 소문자 fx 이걸 만족하면 a부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t 그러니까 함수 ft y는 fx로 둘러싸인 x축과 fx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구간 AB에서 넓이는 fb-fa 이런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좌측은 뭐냐면 정적분이고요. 좌변은 정적분이고 우변은 부정적분의 차예요. FB-FA. 이거를 방금 전에 FB가 어떤 의미인지를 요 제1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X에다 B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거 X가 B가 되겠죠? 넓이는 FA. 그러니까 X에다 A를 대입한 값이잖아요. A부터 A까지. 그죠? 그건 넓이를 뺀 값과 같다. 라고 정의된 거예요. 그래 드디어 한 대략 한 4,000년 이상, 5,000년 가까이 그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하나의 정리로 연결된다. 같은 값을 가지는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적분이 완성됐다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정적분은 패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관계예요. 역관계, 역과정으로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정적분의 개념으로 대답해도 되고요. 아니면 부정적분의 개념으로 대답해도 둘 다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시험에 적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정적분의 개념에서는 패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또한 부정적분의 의미로서는 미분의 역관계 또는 역과정으로 정의된 값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면 100% 아주 완벽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 이후에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서로 연결됐다.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